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의 칼바람이 대한섬유의 낡은 사무실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 소음에도 김은아의 어깨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얇은 외투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달아빠진 키보드를 기계적으로 두드렸다. 모니터에 떠있는 엑셀 시트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처럼 눈앞에서 흩어졌다. 작은 중소기업 대한섬유의 격리 직원. 그것이 30을 앞둔 김은아의 현재 위치였다.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 방금 확인한 인터넷 뱅킹의 장호는 료용이라는 숫자 앞에서 처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후. 은하는 누구도 듣지 못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 지난 몇 년간의 고단함과 막막함이 먼지처럼 묻어나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은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오늘 아침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깼다. 홀어머니 박순자 씨가 드셔야 할 약값과 2달치나 밀린 월세를 내고 나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단돈 40만 원이었다. 다음 달 월급날까지 어머니와 그녀가 버텨야 할 생명줄이자 전 재산이었다. 샛노란 월급 봉투보다 더 얇고 초라해 보이는 그 봉투가 지금 그녀 가방 속에서 불안하게 잠자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은하의 발길이 회사 앞 낡은 벤치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굽은 등 입고 있는 외투는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얇아 보였다. 거칠게 트다 못해 피가 맺힐 것 같은 손등이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에 비쳤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노인의 눈은 초점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순간 은하는 그 모습에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몇 달은 저렇게 야위고 쓸쓸한 모습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은하의 발은 마치 땅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가방 속 40만 원, 점의 실은 어머니의 약값과 월세를 제하고 나면 정말 단 한 푼도 남지 않는 안이 이미 써야 할 것이 정해진 돈이었다. 이 돈이 없으면 은하와 어머니는 당장 추운 겨울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다. 정신 차려 김은아, 내 코가 석자야.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고.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크!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그의 마른 몸이 작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병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대구르르. 약병이 굴러가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은하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니, 심장을 붙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성이 보내는 경고등이 꺼지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은하는 가방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은하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워들었다. 심장약이었다. 이 약 드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약병을 열어 약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노인의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은하는 노인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기댈 수 있도록 부축한 뒤 망설일 틈도 없이 길 건너 약국으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약사에게 다급하게 증상을 설명하자 약사는 응급용으로 씹어먹는 아스피린과 청심환을 내주었다. 은하는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노인에게 달려왔다. 어르신 이거라도 우선 드셔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은하는 노인의 입에 약을 넣어주고 미리 사온 물을 조심스럽게 마시게 했다.
몇 분이 지나자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은하의 눈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은 고마움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조금 괜찮으세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대로 노인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 안고 있던 노란 봉투 속 40만 원을 모두 꺼내 노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지폐 다발의 감촉이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르신, 이걸로 택시라도 꼭 타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따뜻한 국밥이라도 꼭 사 드세요. 굶으시면 안 돼요.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은하가 쥐어준 돈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은하는 무어라 더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황급히 일어섰다.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혹은 무슨 표정을 지을지 몰랐다. 어쩌면 후회의 눈물을 보일지도 몰랐다. 그럼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은하는 그대로 돌아서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 아니 정류장을 지나쳐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버스비마저 아껴야 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로 뜨거워진 뺨을 스쳤다. 노인은 은하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그는 손 안에 남은 돈의 온기를 느끼며 돈뭉치를 꽉 쥐었다. 그 돈에서는 방금 전 그 젊은 여인의 따뜻한 천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노인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서늘하고 깊게 빛났다. 그 눈빛은 길거리의 초라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형형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텅 빈 지갑과 텅 빈 마음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당장 내일 점심은 어떡하고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상상도 못한 운명의 시작점이 될지 그때의 김은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오늘 밤 그 노인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드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다. 은하는 매일 점심을 굶었고 버스 대신 1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했다. 어머니 박순자 씨에게는 회사에서 보너스가 밀렸다는 궁색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지만 은하는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일 뿐이었다. 거짓말의 무게가 텅 빈 지갑의 무게보다 그녀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러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사무실에서 싸구려 믹스커피를 타던 은하의 귀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음이 파고들었다. 조용한 공업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창가에 있던 동료 이지영 대리가 소리치자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으로 달려갔다. 은하도 어깨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회사가 있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영화에서나 보던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5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차체는 먼지 한 톨 없이 매끄러운 광택을 뿜어내며 주변의 낡은 건물들을 초라한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 마치 포식자 무리가 먹잇감 앞에 도열한 듯 위압적인 침묵이 흘러흘었다. 세상에, 우리 회사 부도라도 났나 채권단이 들이닥친 거야? 아니야, 저 차들 좀 봐. 보통 부자들이 아니야. 회장님들이나 타는 차라고. 동료들이 저마다 추측을 쏟아내는 동안 가장 앞선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사무실의 모든 사람을, 특히 김은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전 은하가 전 재산 40만 원을 줬던 바로 그 허름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기품 있게 희끗희끗했다. 그의 옆에는 비서들이 바짝붙어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으며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묻어났다. 노인? 아니, 강병호 회장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잘 닦인 최고급 구두가 낡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무실의 낡은 공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격리부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사무실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 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나갔다. 어느 분을 찾으러 오셨는지. 하지만 강병호 회장은 박 부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깊고 서늘한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뚜벅뚜벅 사무실을 가로질러 가장 말단 자리에 앉아있는 김은하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은하는 공포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온 거지? 내가 준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그때 강병호 회장이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은하의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그 가벼운 소리가 은하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줬던 4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강병호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일주일 전의 희미한 신음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단단했다. 내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는 시험이었네. 순간 은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험아들의 짝, 이게 대체 무슨? 강병호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은하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자네는 통과했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은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하의 남자친구인 강지훈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은하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라는 외침, 그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누구보다 자상했던 남자친구 강지훈. 함께 떡볶이를 먹고 낡은 영화관에서 데이트하며 소박한 미래를 그리던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강상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전 재산을 건넸던 저 노인이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은하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충격에 휩싸여 책상 위에 하얀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만 파랗게 떨고 있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놀란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린 도시 은하는 강지훈의 차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낡은 구두 가게에서 세일해서 산 구두가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놓이는 것 자체가 마치 다른 세계의 물건을 잘못 들여놓은 듯 어색했다. 차 안은 좋은 가죽 냄새와 은하가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은하가 매일 타는 퀴퀴한 땀 냄새가 밴 버스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잘생긴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처음부터 말해야 했는데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너를 시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지옥 같은 현실과 오늘 아침에 겪은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마음이 뒤엉켜 질식할 것 같았다. 차가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동네로 접어들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성벽처럼 높고 웅장한 철문이 스르르르 소리 없이 열렸다.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차는 축구장만 한 정원을 가로질러 한참을 더 들어갔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나무와 조각상들이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은하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다. 이윽고 차가 멈춘 곳은 궁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웅장한 저택 앞이었다. 은하는 어마어마한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곳은 그녀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동화 속의 성도 영화 속의 세트장도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강지훈의 현실이었다. 은하의 발이 차마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김은하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저택의 거실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천장에는 은하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가격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공기마저 차갑고 무거워서 은하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조차 이 거대한 공간의 냉기를 이기지 못하는 듯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강병호 회장은 낮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은하는 여전히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 한복은 그녀의 꼿꼿한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쪽진 머리에는 값비싼 비치 비녀가 꽂혀 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팽팽한 얼굴, 그 위로 차갑게 빛나는 눈빛. 강지훈의 어머니 남이숙 여사였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부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에 내려선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첫마디가 흘러나왔다. 저런 쓰레기 같은 걸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개냐. 거실의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하지만 남이숙은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은하만을 노려보았다. 그 시선은 은하의 낡은 구두와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핸드백 그리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다. 네가 김은하라고 했니? 은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이숙이 코웃음을 쳤다. 사모님이라.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고. 그 질문은 마치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반찬 가게, 어머, 콩가루 집안이네. 남이숙의 입가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아비는 강병호 회장이 나지막이 아내를 꾸짖었다. 여보, 그만하시오. 하지만 남이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은하의 대답을 재촉했다.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쯧쯧, 그러니 배운 게 없지. 남이숙이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근본도 모르는 애가 어디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 너 우리 지훈이한테 얼마를 뜯어낼 작정으로 꼬리를 친 거니? 그 말은 비수처럼 은하의 심장에 박혔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당장 사과하세요. 강지훈이 은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외쳤다. 은하 씨한테 무슨 망발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고요? 사랑 웃기지 마. 남이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런 애가 뭘 안다고 사랑을 입에 올려. 당신도 늙더니 눈까지 멀었소. 저런 애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 시험을 통과한 아이다. 강병호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가난하지만 그 심성만큼은 이 집안 누구보다 부자야. 당신은 저 아이의 반이라도 따라가 본 적 있소. 남편의 일갈에 남이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대신 불타는 듯한 증오의 눈빛으로 은하를 쏘아볼 뿐이었다. 살얼음판 같던 저녁 식사는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 은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회사에 출근했다. 어제의 모욕감이 사라지지 않아 온몸이 떨렸다.
애써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켠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남희숙 여사였다. 어제와는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낡고 먼지 쌓인 사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어제에서 본 재벌 사모님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남희숙은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곧장 은하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은하의 낡은 책상과 비좁은 자리를 훑어보았다. 꼴의 직장이라고 다니긴 하는구나.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차가웠다. 은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냐고. 남희숙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그녀는 은하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찬물컵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은하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촥! 차가운 물줄기가 은하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적셨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를 축축하게 만들었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러렀다. 동료들의 놀란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남희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꿈 깨라고 이 더러운 거머리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물 때문이 아니었다.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모멸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그저 흠뻑 젖은 채 남희숙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남희숙은 그런 은하의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자신의 명품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표가 들어있는 듯 두툼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은하의 젖은 책상 위로 던졌다. 이거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수표 봉투가 젖은 책상 위에 초라하게 나뒹굴었다. 은하는 그 봉투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정 혹은 호기심 어린 동료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나는 것 같았다. 사무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은하의 뺨을 타고 흐르던 찬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모멸감은 차가운 물기보다 더 뜨겁게 화상처럼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 아닌 공포에 가까웠다. 저 거대한 재벌가의 분노를 눈앞에서 목격한 공포였다. 남희숙은 여전히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은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미소는 감히 거역할 테면 해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은하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나뒹구는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몇몇 동료들은 그녀가 결국 굴복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남희숙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찌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툼한 봉투가 은하의 손에서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찌직! 찌직! 은하는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잘게 찢어 남희숙의 발 앞에 던져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물에 젖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희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가 내린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은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처절하게. 그 말을 끝으로 남희숙은 돌아섰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얼음 소용돌이라도 휘몰아친 듯 싸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남희숙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닥쳐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동료들은 은하의 눈을 피했고 그녀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했다. 그리고 오후 3시 박 부장이 굳은 얼굴로 은하를 불렀다. 부장실에 들어서자 박 부장은 차마 은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곤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김대리, 정말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상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 자네가 우리 회사 납품업체의 단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힘이 있나. 박 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윗선에서는 당장 해고하라고 했지만 내가 사정해서 일단 일주일간 정직 처리를 하는 걸로 막았네. 정말 면목 없네, 김대리. 정직 처리.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은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멍했다. 부장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박 부장이 답답한 듯 소리쳤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야. 결국 은하는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제 짐을 싸야 했다. 낡은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는 동안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도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은하는 죄인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장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 때문에 괜한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사에 누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나듯 짐을 쌓아 들고 나온 은하의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은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웬 덩치 큰 남자들이 와서 가게 앞에 쓰레기를 붓고 행패를 부린다. 간판도 부쉈어. 무서워 죽겠어. 은하야. 순간 은하의 손에서 짐 상자가 힘없이 떨어졌다. 와르르. 내용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남이숙의 복수는 집요하고 잔인했다. 은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삶의 기반이자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반찬 가게까지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은하는 쏟아진 짐들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미친 듯이 어머니의 가게를 향해 달렸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절망적인 풍경과 마주했다. 순잔의 반찬이라고 정겹게 쓰여있던 간판은 반쯤 부서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가게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며 쏟아져 있었고 그 위로 어머니가 정성껏 담갔을 김치가 핏물처럼 번져 있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가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은하의 가슴 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이숙, 남이숙.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이름을 저주처럼 읊조리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주저앉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과 어머니는 먼지처럼 무력했다. 은하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강지훈이었다. 그는 처참하게 부서진 가게와 망연자실한 두 모녀를 보고 분노에 차서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지우는 주저앉은 은하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은하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도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은하의 어깨를 꽉 잡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은하야, 다 버리자. 그 집, 그 돈, 나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자. 응, 내가 너 하나 책임질게. 내가 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도망가자는 말. 그것은 지훈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자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해결책이었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부서진 가게 간판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강지훈이 은하를 데리고 도망치듯 떠난 후 거대한 저택에는 강병호 회장의 분노와 남이숙의 냉기만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아내의 악랄한 복수 방식에 치를 떨었고
부부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남이숙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아들이 저 천박한 계집에게 완전히 빠져 이성을 잃었다고 이대로는 집안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 고풍스러운 책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강지훈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액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뒤틀린 모성애와 서늘한 계산이 동시에 번뜩였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오랜 협력 사이자 집안끼리 깊은 교류를 이어온 윤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이사 잘 지냈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미국 가 있던 체린이. 귀국했다면서 얼굴 한번 봐야지. 지훈이도 아주 보고 싶어 할 게야. 윤채린. 그녀는 윤 이사의 외동딸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강지훈을 알고 지냈고 오랫동안 그를 짝사랑해 온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김은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방과 미모,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귀국 후 아버지로부터 강지훈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윤채리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감히 강지훈의 옆자리를 넘보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우스웠지만 그 상대가 고아의 반찬 가게 딸이라는 사실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게 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다. 잠시 길을 잃고 들풀에 한눈을 파는 것일 뿐 결국 돌아올 자리는 자신의 옆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이숙의 전화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기회였다. 윤채리는 자신의 옷장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옷을 골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김은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강만복 회장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었다. 남이숙이 오랜만에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자며 강지훈을 속여 부른 자리였다. 은하 일로 아버지와 냉전 중이었지만 지훈은 마지못해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여자였다. 아니, 낯설지만은 아는 얼굴이었다. 윤채리는 강렬한 버건디 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 오빠 오랜만이야. 나 채린이 기억나. 경례. 순간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가 무슨 꿍꿍이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즉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남이숙이 때맞춰 나타나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 우리 채린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네. 우리 지훈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안 그러니 아들아. 강지훈은 윤채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귀한 손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하는 건데 남이숙이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장난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장 이 사람 돌려보내세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윤채린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남이숙이 아들을 타일렀다. 지훈아, 예의 없게 굴지 마. 윤 이사님 따님이야. 너랑은? 제게는 은하 씨 한 사람뿐입니다. 강지훈이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제야 윤채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릴 적 인연에 대한 반가움 따윈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윤채린 씨 미안하지만 난 당신과 식사할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은데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저택을 나가버렸다.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남았다. 화려한 식탁 위 산의 진미가 무색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윤채린의 하얗고 고운 얼굴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이었다. 남이숙이 당황하며 윤채린을 달랬다. 채린아, 미안하다. 지훈이가 지금 잠시 제정신이 아니라서. 윤채린이 남이숙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김은아,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뭘 하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냥꾼의 서늘하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강지훈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은하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지훈을 설득해 돌려보낸 뒤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겨울의 칼바람이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지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를 이 잔인한 현실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차가운 방 안에서 끓여 먹는 라면 한 봉지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 누군가 옥탑방에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지훈일 것이라 생각한 은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김은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오만한 톤. 은하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윤채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반짝이는 명품 구두, 그리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쥐구멍 같은 옥탑방 입구에 서서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세상에 정말 이런 데서 사는구나. 지훈 오빠가 이런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 윤채리는 안으로 들어와 마치 오물을 피하듯 조심스럽게 걸으며 방을 둘러보았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가 고작 이거야? 꽤 비참하네? 은하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무슨 용건이죠? 용건려 채린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내 남자한테서 떨어지라는 경고를 하러 왔지. 내 주제를 똑똑히 알려주려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냈다. 지난번 남이숙이 던졌던 것보다 훨씬 더 두꺼워 보였다. 그녀는 그 돈 봉투를 은하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다. 툭! 묵직한 봉투가 은하의 가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묶음이 풀리면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다발이 지저분한 장판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가장 원초적인 모욕이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은하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며칠간 겪었던 서러운 모멸감 절망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했다. 짝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은하의 손바닥이 윤채린의 뺨을 강타했다. 윤채린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완벽하게 관리된 하얀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윤채린은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따기에 잠시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불타는 눈으로 은하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날 쳐? 나가.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미친년이 분노의 이성을 잃은 채린이 은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 여자는 좁은 옥탑방 안에서 뒤엉켰다. 비명과 고함 거친 몸싸움이 이어졌다. 은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채린이 거칠게 그녀를 밀치는 순간 은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쿵! 은하의 어깨가 낡은 밥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끔찍한 고통에 그녀는 신음을 흘렸다. 윤채리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넘어진 은하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사리가 번뜩였다. 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구나. 바닥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는 마지막 저주를 남기고 옥탑방을 떠났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은하의 귓가를 울렸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대한섬유 사무실에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낮에 미리 파악해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령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은하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체리는 낮에 옥탑방에서 은하의 낡은 다이어리를 훔쳐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곳에 적혀있던 생년월일과 이니셜의 조합. 너무도 단순한 암호는 너무도 쉽게 풀렸다. 윤체리는 준비해온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클릭 몇 번으로 강상그룹의 신제품 기밀 디자인 시안 파일이 은하의 컴퓨터로 복사되었다. 그것은 체린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이 직접 작업했던 시안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은하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경쟁사 직원과 접촉한 것처럼 꾸민 가짜 이메일 기록을 남겼다. 시안은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심어놓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직 기간이 끝난 은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어색한 인사가 아니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사팀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은하의 자리로 향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은하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네, 산업 스파이라니요? 전 그런 적은 없어요. 변명할 생각 마시죠.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은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젯밤 윤채린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지옥의 예언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바닥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김은하 씨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이 팔을 붙잡는 순간 은하는 저항할 힘조차 잃었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은하의 울부짖음은 공허공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동료들은 공포와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남희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섰다. 그녀는 은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거의 희열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내가 근본도 없는 도둑년인 줄은 알았지만 산업 스파이 짓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남희숙은 성큼성큼 은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온 힘을 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짝!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은하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뺨은 순식간에 불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붉게 부어올랐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남희숙이 감사팀장에게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요. 저런 애는 당장 경찰에 넘겨서 콩밥을 먹여야지. 은하가 절규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전 정말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시끄러워.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거나 더 먹어라. 남희숙이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대지 마세요. 강지훈이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와 남희숙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은하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았다. 은하야, 괜찮아, 괜찮아. 지훈이 감사팀장에게 소리쳤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은하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거라고요. 감사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다. 강 팀장님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기밀 파일과 경쟁사와 돈을 주고받기로 한 이메일 내역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지우는 모니터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화면에는 그가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것이 범죄의 증거다라고 친절하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다. 재벌 후계자라는 그의 힘도 이 차가운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결국 은하는 회사의 작은 조사실로 끌려갔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 한쪽 벽을 차지한 거대한 거울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그녀는 뺨의 통증도 잊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함정이야. 이건 완벽한 함정이야. 누가 왜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남이숙 여사, 그리고 윤채린. 두 사람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물을 뿌리고 돈을 던지고 뺨을 때렸던 그 얼굴들. 그들의 증오는 기어이 자신을 감옥에 쳐넣어야만 끝이 나는 종류의 것이었다.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감사팀 직원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몰아붙였다. 그녀의 모든 해명은 거짓말로 치부되었다. 지훈이 고용한 변호사가 도착했지만 그 역시 완벽한 증거 앞에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든 소동은 강상그룹의 심장부 강병호 회장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남이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떠들었다. 여보, 들었죠? 당장 저 계집 경찰서에 쳐넣으라고 하세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해요. 강병호 회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와 비서실장이 올리는 보고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군. 남이숙이 의아해했다. 네, 완벽하니까 당장.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말이야. 강병호 회장이 아내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터를 헤쳐온 노장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경리부 말단 직원이 그룹의 1급 기밀인 신제품 디자인 파일을 빼돌려 그걸 또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버젓이 저장해놓고 자기 메일로 거래 기록까지 남겨 이건 전문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어설픈 수법이야. 마치 나를 잡아주시오 하고 광고하는 것 같자는가.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자신의 직속 비서실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 김은하 대리가 일하는 대한섬유 건물 주변의 모든 CCTV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감사팀과는 별개로 움직이게.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그는 40만 원을 내밀던 김은하의 그 순수하고 맑았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의 눈빛은 돈으로 살 수도 위조할 수도 없는 법이다. 강병호 회장은 평생 사람을 봐온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은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주거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은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한 지옥이었다. 결국 그날 밤 은하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다. 낡은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으며 은하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서의 희망을 함께 담아 봉인했다. 옥탑방의 공기는 희망을 잃은 사람의 한숨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은하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것은 없었다. 두 모녀는 도망치듯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낡은 옷까지 몇 안 되는 살림살이,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꾸역꾸역 낡은 상자에 담았다. 은하가 달아빠진 옷들을 개키고 있을 때 어머니 박순자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의 눈은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무언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 단단했다. 어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자물쇠도 없는 평범한 오동나무 상자였다. 은하야, 이거 내 아버지 유품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챙겨가야지.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쳐야 하다니. 어머니는 상자를 은하의 무릎 위에 놓아주었다. 은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는 희미하게 조명 냄새가 풍겼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이 각 잡혀 개켜져 있었고 그 위로 낡은 훈장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은하가 군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 낡은 앨범 하나가 나타났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은하는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은하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 갓 태어난 자신을 서툰 자세로 안고 있는 모습,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찍은 흑백 결혼 사진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아버지의 온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장. 은하의 손길이 멈췄다. 아버지가 낯선 전우 한 명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그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군인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하는 아버지 옆에 있는 낯선 군인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젊고 다부진 체격에 어딘지 모르게 강단 있어 보이는 눈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강지훈의 모습과 조금 닮은 듯했다. 물론 강지훈보다 훨씬 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었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든 심지가 비슷했다. 은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준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같은 시각 강상그룹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병호 회장은 자신의 직속 보안팀장에게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안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어젯밤 대한섬유 건물 주변의 모든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새벽 2시 14분을 가리키는 숫자가 선명했다. 건물 뒤편의 유일한 사각지대인 낡은 환풍구를 통해 신원미상의 여성이 잠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담을 넘어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 날렵한 체형과 걸음걸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값비싼 구두는 분명했다. 잠입한 여성은 정확히 격리부 김은하 대리의 컴퓨터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꽂았습니다. 모든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다음 자료를 넘겼다. 그것은 패션 잡지를 스크랩한 사진이었다. 영상 속 여성이 신었던 구두는 지난주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정판 모델입니다. 국내 구매자는 윤채린 씨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강병호 회장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안팀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감사팀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 전화는 윤채린 씨의 비서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습니다. 발신지 추적 결과 대한섬유 근처 공중전화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모님께서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팀장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강병호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내의 비뚤어진 욕심과 그 욕심에 기생한 젊은 여자의 잔인한 음모. 그들이 한 무고한 젊은이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모든 과정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40만 원을 쥐어주던 은하의 그 순수하고 맑았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눈빛 위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강병호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팀장, 지금 당장? 김은하 대리의 행방을 찾아. 아마 이 도시를 떠나려 할 게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리고 내 차를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병호 회장의 수화기 너머로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흘렀다. 첫 번째 전화는 윤 이사에게였다. 윤 이사인가 나 강병호 일세. 수화기 너머로 아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강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하하? 당장 강상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이유는 자네 딸에게 직접 물어보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강병호 회장은 윤 이사가 무어라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두 번째 전화는 대한섬유의 박 사장에게였다. 박 사장, 나 강상그룹의 강병호요. 네, 예.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가 공포와 아첨으로 가득했다. 내가 지금 자네 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냈소. 지금 당장 확인해. 강 회장은 보안팀이 정리한 증거자료 전부, 영상 캡처 대포폰 발신 기록, 구두, 구매 내역을 전송했다. 수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게 어찌 된? 강병호 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들 지금 내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압니까? 며느리라는 단어에 박 사장은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김은하 대리의 결백을 사내에 공표하고 당신과 감사팀장 전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오. 만약 김 대리의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당신 회사가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줄 아시오. 강 회장은 수화기를 세차게 내려놓았다. 심판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은하는 야반도주를 위해 마지막 짐을 싸던 중 회사로부터 긴급 복직 명령을 받았다. 어리둥절해서 회사에 출근하자 사장과 감사팀장 전원이 격리부 사무실 앞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은하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이에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다. 사내 게시판에는 김은하의 결백을 증명하는 공지문과 특정 인윤체린의 악의적인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동료들은 그제야 은에게 다가와 미안했다며 손을 잡았다. 은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사람이 강병호 회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강 회장에게 어떻게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빈손으로 그 거대한 저택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문득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서 선물 받아 평생 가장 아꼈다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다. 은으로 만들어져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기품이 있었다. 은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앨범도 함께 챙겼다. 자신이 이렇게 올바르게 자랐다는 것을 어쩌면 아버지의 전우였을지도 모르는 강 회장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찾아간 강병호 회장의 저택 거실. 분위기는 싸늘했다. 강지우는 은하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고 강 회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남희숙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저 계집에게 휘둘렸다고만 생각할 뿐 진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은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 믿어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개에 들게 내가 내 며느리감을 못 따라볼 줄 알고. 강 회장이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은하가 두 손으로 낡은 만년필을 내밀었다. 강 회장은 그저 낡은 만년필이려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었다. 그런데 만년필 뚜껑 부분에 새겨진 작은 독수리 표식을 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무했던 부대의 상징이었다. 이 만년필은 강 회장이 다급하게 은하를 바라봤다. 자네 아버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나? 김상철 상사입니다. 군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 회장이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김상사님. 그는 다급하게 은하를 바라봤다. 혹시 아버님 사진, 자네 아버님 사진이라도 있나? 은하는 마침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강 회장에게 건넸다. 사진을 받아든 강 회장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이 바로 자신의 20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김상철 상사.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강 회장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질 뻔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남희숙과 강지훈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왜 그래요? 아버지.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밀어내듯 하고 은하의 손을 붙잡았다. 김상사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다. 그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수십 년 전 내가 군 복무 시절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네. 내가 그 짙은 어둠 속 잔해에 깔려 죽을 뻔했지. 그의 목소리가 그날의 공포로 떨렸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다들 포기했지. 그런데 그분이 김 상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나를 찾아냈었네.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를 거의 다 끌어냈을 때 두 번째 붕괴가 시작되었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나를 향해 떨어졌지. 피할 수 없었어. 그런데 김 상사님이 그분이 나를 밀쳐내고 대신 그 기둥을 강 회장은 은하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분은 나를 구하고 대신 크게 다쳤네. 그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듣고 내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가족을 찾아 헤맸는데 강 회장은 은하의 얼굴을 붙잡았다. 자네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 김 상사님의 외동딸이었구먼. 내 은인의 딸이 40만 원으로 또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했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남희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근본도 없는 천한거디라고 불렀던 김은하가 바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의 단 하나뿐인 핏줄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김은하와 강지훈의 결혼식은 세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대하게 열렸다.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수많은 하객이 모였다. 세상의 모든 빛을 모은 듯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하의 모습은 눈이 부셨고 강지훈은 그런 아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결혼식장 가장 앞자리. 남희숙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꼿꼿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결혼은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식이 끝난 후 은하의 어머니 박순자 씨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가 모질렀습니다. 사부인. 그 한마디는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두가 그들의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예상했다. 하지만 은하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결정을 내렸다. 조촐한 국내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며칠 뒤 그녀는 강병호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재에는 강 회장과 남희숙 그리고 강지훈이 함께 있었다. 은하는 세 사람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기는 싫습니다. 제 힘으로 일하고 싶어요. 강 회장이 껄껄 웃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허허, 그럴 줄 알았다. 내 며느리답구나. 40만 원을 내밀던 그 배짱이 어디 가겠어 그래? 원하는 부서가 있느냐? 당장 본사 전략기획실이라도? 아니에요, 아버님. 은하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낙하산이 되기 싫습니다. 제 이름 석자로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 강산음료로 보내주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강 회장의 웃음기가 사라졌고 강지훈의 얼굴도 굳어졌다. 남이숙조차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산음료는 강산그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의 탄산음료만 생산하여 수십 년째 적자만 겨우 면하고 매각설까지 공공연히 돌던 곳. 그룹 내에서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강지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거긴 정말 힘든 곳이야. 직원들 사기도 다 죽었고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아. 알아, 지훈 씨. 은하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니까. 내가 실패해도 본전이잖아. 하지만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그땐 나도 강산그룹의 진짜 일원이 되는 거 아닐까. 며느리 김은하가 아니라 직원 김은하로서요. 강병호 회장은 며느리의 당찬 눈빛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허락하마. 대신 네가 내 며느리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그 편이 네가 일하기 편할 게야. 네 그렇게 은하는 회장 며느리라는 신분을 꼭꼭 숨기고 강산음료 개발팀의 평사원으로 조용히 입사했다. 강산음료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공장은 낡았고 복되는 녹슨 냄새와 단내가 뒤섞여 희미하게 풍겼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들 정시 퇴근만 기다리며 언제 망하나 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김은하의 등장은 그들에게 그저 어디서 굴러온 돌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먼지 쌓인 낡은 자료실로 출근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창고나 다름없는 곳에서 수십 년 전의 서류들을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손끝에 낡은 조리서 한 권이 걸렸다. 표지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궁중비법이라는 글씨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만들었던 전통 궁중식혜의 낡은 조리법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조리법을 복원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맛은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게 너무 달았고 엿기름의 쿰쿰한 향이 역하게 올라왔다. 개발팀 오 팀장은 시제품을 맛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김은하 씨,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마신다고 헛고생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요. 우리 회사는 그냥 현상 유지나 하다가 다른 데 팔려가는 게 목표야. 괜히 일 만들지 말라고. 팀장의 비아냥거림은 오히려 은하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그때부터 1년간 은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식혜에 매달렸다. 그녀는 주말마다 전국의 노인정과 시골 오일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장터에 좌판을 편 할머니들께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분들이 평생 담가온 식혜의 비법을 하나하나 캐물었다. 어르신들의 입맛을 기록하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개량해 나갔다.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1년 뒤, 임원들 앞에서 열린 최종 시음회. 은하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당당했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새로운 식혜를 맛보았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무기력한 임원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이거 맛있는데? 그러게, 달지 않고 아주 깊은 맛이 나네. 은하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기억입니다. 은하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잠들어 있던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품명은 황실 비법 강산식혜로 정해졌다. 은하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손맛, 아버지의 추억, 그리고 잊혀가는 우리 전통의 가치에 대한 호소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임원들의 얼어붙었던 열정을 녹였고 황실 식혜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출시되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맛이 난다는 입소문이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내 아들, 내 손주에게 사 먹이고 싶은 건강한 단맛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강산음료의 낡은 공장 전화기는 불이 났고 주문이 밀려들어 공장은 24시간을 돌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수십 년 묵은 적자를 단번에 흑자로 전환시킨 기적. 그 중심에는 김은하가 있었다. 연말 그녀는 그룹 전체에서 올해의 최고 사원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가 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은하와 지훈의 소박한 신혼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애정이 담긴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했다. 지훈은 아내를 위해 직접 저녁상을 차렸다. 서툴지만 정성껏 끓인 파스타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우리 은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오늘 회사에서 당신 얘기뿐이었어.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지훈이 은하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은하는 행복한 미소로 그의 어깨에 기댔다.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병호 회장과 남희숙 여사였다. 허허, 이거 내 아들놈보다 100배는 낫구먼. 이제 김 과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가 정말 장하다. 강 회장은 손에 두툼한 보너스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시아버지로서 주는 특별 보너스 일세. 은하가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다들 도와주셔서 운이 좋았을 뿐인걸요.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말없이 서 있던 남희숙이 들고 온 보온통을 들고 부엌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하고 투박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운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뜨거운 김이 나는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미역국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 은하의 앞에 뚝배기를 툭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고생했다. 먹어라. 그 한마디였다. 짧고 무뚝뚝한. 하지만 은하는 그 한마디에 지난 2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생 모욕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끓여준 미역국이었다. 은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남희숙이 딴청을 피우며 말했다. 뭘 울고 그래. 얼른 먹기나 해. 다 식겠다. 하지만 그녀의 귓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병호 회장이 껄껄 웃으며 와인 대신 황실식혜 병을 땄다. 자, 오늘은 술 대신 이걸로 축배를 들어야지.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을 위하여 다들 한 잔밖에. 네 사람의 잔에 황금빛 식혜가 가득 채워졌다. 이 모든 기적을 이뤄낸 우리 며느리 김은하를 위하여, 내 은인의 딸이자 내 가장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위하여 강 회장이 식혜잔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높이 들었다. 위하여 내 가족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강 회장이 축배의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얼굴이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강 회장은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았다. 윽, 컥. 그의 다른 쪽 손에서 식혜잔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맑은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황금빛 식혜가 남이숙이 끓여온 미역국 위로 흥건히 쏟아졌다. 그리고 강병호 회장은 그대로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여보, 아버지, 행복으로 가득 찼던 문 신혼집이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으로 얼어붙었다. 쨍그랑 맑고 투명한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는 그날 저녁 행복했던 파티의 끝을 알리는 잔인한 신호탄이었다. 불과 1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신혼집의 따뜻했던 공기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강지훈의 절규 남이숙의 울음소리로 찢겨나갔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전쟁터였다. 하얀 조명등 아래 절망의 공기는 병원 복도만큼이나 차가웠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간 후에야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 사람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내리꽂혔다. 정밀 검사 결과 회장님은 강영하 말기입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남이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매년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차트를 넘겼다. 단순한 강영하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군 복무 시절 붕괴 사고 때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간이 만성적으로 망가져 있었는데 그동안은 회장님의 정신력으로 버티신 겁니다. 솔직히 이만큼 일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훈이 절박하게 물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모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당장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이라는 사형 선고. 남이숙이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다시 한번 절망에 휩싸였다. 밤새워 진행된 검사 결과 강지훈은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 부적합 판정을 남이숙은 고혈압이 너무 심해 기증자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하늘이 무너졌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의 의지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이숙은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듯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은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은하의 손을 와락 잡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은하가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이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토록 오만하고 꼿꼿하던 그녀가 며느리의 발치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남이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내가 천벌을 받는 게야. 내가 네 시아버지를 잡아먹는 거야.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다오. 내가 평생 너한테 종노릇이라도 할게.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도 검사받고 싶습니다. 안 돼. 지훈이 달려와 아내의 팔을 잡았다. 무서운 소리야, 당신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은하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의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흔들었다. 혈액형도 다른데 조직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 간 이식보다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 사이에서 오열했다. 상담실 안은아가 오는 남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지훈 씨 내 말 좀 들어봐. 나 무섭지 않아. 정말이야. 은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당신 아버지는 이제 제게도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아버님이 아니야. 제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살린 분이잖아. 은하가 남편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남을 구하고 우리 가족을 버렸는지.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고 깨달았어. 아버지가 지키려 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따뜻한 분이었다는 걸. 제 아버지가 시작한 생명이야. 그 생명을 이제 내가 이어가게 해줘.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깊은 뜻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그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수술 당일, 은하가 누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강 회장이 누운 침대도 나란히 들어갔다. 수술실의 두꺼운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붉은 등이 꺼졌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오며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다리가 풀렸고 남희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도가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뒤, 병원 정원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강병호 회장과 며느리 김은하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수술실에 들어가 이제 같은 날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적처럼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퇴원하던 날, 저녁 강 회장은 변호사를 저택으로 불렀다. 오늘 내 유언장을 새로 썼네. 내 강상그룹 주식의 절반을 내 며느리 김은에게 물려주기로 했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님, 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지훈과 은하가 동시에 소리쳤다. 은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이미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지훈 씨라는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가족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은하가 시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40만 원의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재단 말이에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40만 원 행복나눔재단의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놀랍게도 남희숙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행사장 단상 위로 강 회장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올라섰다. 그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아내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은하의 배는 어느덧 출산을 앞두고 남산만큼 불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담은 듯한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기 앉아있는 제 며느리가 제 딸이 자신의 간을 떼어 저를 살렸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벅찬 감동으로 떨렸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한 제 생명을 다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보다 더 귀한 나눔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은하를 꼭 안아주었다. 남희숙은 이제 며느리의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우리 복덩이 건강하게만 나와야 한다. 그 모습은 오직 손주만을 기다리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강 회장과 남희숙, 강지훈과 만삭의 김은하가 나란히 서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은하에게 물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네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은하가 남편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은하가 대답했다. 저희는 40만 원으로 시작된 가족이에요. 그 작은 온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재벌가를 하나로 녹였고
이제 수백 수천 개의 밥그릇에 담겨 더 큰 사랑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